안녕하십니까. 이번 생에는 주식은 망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각도기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 안지원 PB님한테 포켓몬 빵에 들어있는 스티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만나 뵈러 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네, 요즘 뭐 마음이 상하니까. 네. 네. 그리고 그겸 제 오늘 복장 보이시죠? 까만 넥타이. 우리 관시윤님을 위로차. 네. 넥타이도 까만색인데 여기 또 빨간 거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오더 포인트.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어서 까만색 넥타이에 빨간색 한 줄이 들어가 있는 타이를 이제 메고 왔는데 시장이 굉장히 이제 어렵잖아요. 네. 같이 월요일마다 진행하시는 박종윤 박사님께서는 박 박사님께서는 네, 연합뉴스맥스. 예, 네.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뭔 큰일이 오는 건가 이렇게 제가 네. 느꼈거든요. 같이 옆에서 가까이서 보셨는데 혹시나 끝나고 나셔서 뭐 두 분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거나 네.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각도기님의 생각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박정은 박사님 IBK 연금에서 네.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하고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 배분이나 이런 것들 하고 직접 운영도 좀 하시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그분이 쓴 책 아주 명저죠. 그 금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첫 그 시작은 채권 애널리스트였죠. 그러니까 채권쟁이였어. 네. 채권쟁이에게는 경기가 하락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금리가 보통 내려가니까 경기가 하락할 때 금리가 내려가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주식쟁이들이 주식이 올라가는 거를 원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미국에도 그 건들락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거 그 채권왕 빌 그로스도 그렇고 한 얘기를 보면 비스듬하게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조금씩 해요. 항상. 네, 항상 그렇습니다. 각도기님이 긍정론자? 저는 항상 비스듬하게, 아니 우리는 뭐 비스듬한 정도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뭐 좋아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리고 긍정론에 빠져 있고 긍정적으로 보라 이렇게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채권 베이스 분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유 편향도 보유 편향이지만 그 포지션 편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약간 그렇게 그런 쪽으로 약간 경사져 있다. 근데 이걸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긍정적으로 봐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건 둘 다 열려 있거든요. 네.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요즘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야기, 그다음에 뭐 환율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전쟁, 또 그렇게 또 튀어서 이제 뭐 중국과 또 미국의 사이가 네. 또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쁜 걸 일이 계속 생기고 과연 이게 끝일까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계속해서 더 생기고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끝난 게 아니고 뭔가 계속 더 생길 것 같다 나쁜 일들이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각도기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쯤부터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살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사모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시죠? 팔고 나갈 때는 아니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박앤세일은 참여를 해야 되겠죠. 비싼 정상가나 오히려 가격이 높게 프리미엄가의 제품을 사면 안 되겠죠. 똑같은 제품을 굳이 백화점 가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똑같은 제품이라면 지금 한국 주식은 세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좀 떨어졌죠. 올해 뭐 연초 대비로 지금 떨어져 있어서 속이 쓰리기는 한데 그래도 뭐 마음이 이렇게 아주 불편하진 않은 게 그게 보이거든요. 애들이 이제 더 이상 가격 하락을 다 허용하지 않고 좀 버티기 시작한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좀 흔들리긴 하지만 버티고 있고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 바로바로 위로 튀고 하는 것들이 포착은 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올해 들어와서는 하락장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튀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결국 기다리면 이것들은 괜찮겠다 하는 것과 또 마음 편한 주식들이 있어요. 주가가 빠져도 여전히 뭐 4, 4분기 실적 잘 나왔고 내년도 전망 그러니까 2022년 전망도 나쁘지 않고 그렇다면
뭐 그렇게 부담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은 사실 저도 좀 정확하게 모르겠고 추세는 없는 거고 또 하나 강세장일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7, 80%가 빵빵 터지는 거고 약세장일 때는 안 터지는 것이고 뭐 10%, 20%도 잘 터지기가 아주 약세장일 때는 힘든 것이고 그러나 시간이 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평균 복원이 되면 평균 복원이 됐을 때 내 그 자식들이 내 기업 자식들이 잘 되면 그때는 내가 리턴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뽑아내야 되는 건데 시장은 저도 지금 항상 본능적으로 이제 브로커 출신이기 때문에 시장을 뭔가 좀 예측하려고 하는 본능은 있습니다만 항상 잘 모르겠는 거고 그리고 또 스스로 나는 시장을 잘 몰라라고 스스로에게 또 되뇌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지금 몇 가지 안 보이는 상황들이 있어요.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나 좋다라고 얘기하면 모두 마찬가지인데 6개월 뒤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어. 이게 나쁘면 나쁘게 해석하고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6개월 뒤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얘기 나온 뭐 스태그플레이션 말씀하셨고 뭐 인플레이션과 그다음 경기가 간의 스태그플레이션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 당시 지금 중국 시장이 난리가 나서 폭락을 하는데 만약 이 영상이 이제 출시될 때쯤이면 정말 계속 폭락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폭등을 하고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고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벌써 떨어지기 시작해요. 조금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져. 오일가 130달러 가던 오일 가격이 이제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는데 막 중국이 뭐 셧다운 한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한 80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그럼 인플레이션은요? 그러니까 어디 갈까요? 인플레이션은 또?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반기는 전년도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퍼센테를 찍으면 기저효과 낮아지겠죠. 근데 뭐 130달러 되니까 아니야 그거 다 물 건너갔어 이랬는데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연준은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요? 이거 뭐 6개월 뒤가 안 보여. 그래서 시장을 정확히 모르겠고 확실히 약세장 분위기가 나는 거는 한국이 한 번도 컨택골을 못 가요.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그러고 있어요. 백오데이션. 계속 백오데이션 상태고 추세 없다. 뭐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역시나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작년 연말에 좀 바보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국장에 댓글 중에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국주 미주 비교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인데 미국 주식을 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전문가가 된 것 같이 되고 저는 사실 뭐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쪽팔리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전문가잖아요. 타이틀은 전문가 된 진짜 전문가잖아요. 업이 여기에서 업이니까 업이니까 근데 저는 바보가 된 것 같고 물론 제가 미국 시장은 뭐 그들보다는 연구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냥 업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고 저쪽은 전문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약간 부정적인 얘기하면 엄청나게 반론들이 제기되고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확실히 열광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반대잖아요. 열광이 완전 아니고 반대죠. 완전 침울이고 침체고 무슨 소리 하냐 지금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할 건데 정신 차려라 이런 거라면 작년 연말하고 다른 게 뭐예요? 딱 반대 명예에 있다가 딱 암으로는 정확히 반대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 이제 염려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거는 뭐 계속 부담이에요. 계속 얘기 드리는 건 PPI와 CPI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 중국은 아까 전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이제 저평가되어져 있고 싼 주식들 바겐세일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뭐 중국 주식 특히 항생 홍콩 주식들은 뭐 PBR 0.8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가격에 뭐 원래 한 45% 50% 가까이 주식이 하락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주식보다 중국 주식이 지금 더 싸니 그쪽으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싸다는 개념으로 보면 중국 주식이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싼 주식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익 성장률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익 성장률이 안 잡히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어떻게 얼마나 더 할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안 그래서 얘기 여쭤보려고 해서 바바죠, 바바. 바보 주식, 바보. 바보 주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거기. 바보 주식사도 바보 됐는데 지금 그 사실은 사놓고 막 올랐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워낙 빠르게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에이 모르겠다 뭐 중국 주식 뭐 내가 자주 볼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다가 지금 얻어맞고 나니까 지금 싸죠. 반토막 더 났을 것 같은데 괜히 이렇게 반토막 더 났죠? 더 났죠. 50 몇 프로 났어. 50 몇 프로. 이제부터는 빠져도 예, 무슨 빠져도 별로 팍팍 안 빠지던데요? 아니 제가 그 경험 한번 해봐서 알아요. 이제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쪼그라든 데서 잘라내봐야. 맞습니다. 와, 나 정말 오랜만에 이런 경험했어요 지금. 네 진짜. 그래도 그 멍고옹이랑 같은 배를 타셨네요. 조금 더 싸게 샀습니다. 네. 이 할아버지 네. 수명이 단축되거나 이렇지는 않을까요? 뭐 자산 그분들은 절대 그 99세 살 때까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사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멍고옹이 샀기 때문에 믿고 간다. 많지. 하셨던 분 많거든요. 네. 많았죠. 지금 멍고옹 지금 잡아가 멱살 잡으러 가고 싶으신 분만 코너만 아니면 진짜 큰일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저가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알리바바 주당 실적을 펴봤어요. 처음으로. 사실은 그것도 좀 있지. 그냥 본진을 넣은 게 아니니까 조금 안이하게 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와, 이 정도 빠지니까 정말 황당스럽더라고요. 조만간에 60% 빠지지 않겠어요? 이쯤 되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보고 좀 눈이 의심스러워서 다시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자료 이제 간단하게 해주는 사이트에서 보니까 뭐가 좀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아.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지금 말이 좀 안 돼서 그럼 옛날에는 얘가 좀 비쌌던 주식인데 옛날에 $300 넘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싸진 않았을 건데 그 밸류에이션이 그럼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달러인지 위안인지 좀 헷갈려가지고 분석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8배 언더? PR 배수? 네. 5배에서 8배 사이? 그런 정도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박숙정 위원이 홍콩에 지금 네. 하락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위원이 나오셔서 뭐 퍼 네. 5배 내외 정도 이렇게 5배면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배면. 5배 내외 정도 진짜 아까 네. 전에 말씀드렸죠. 뭐 PBR은 0.8배 뭐 네. 이렇게도 나오는데 거기 테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싼데 더 이상 더 떨어질 게 있을까라고 하는데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퍼 5가 퍼 3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퍼 5라면 퍼 3이 되는 과정이면 질러봐야 얼마나 하죠. 퍼 5에서 퍼 3이면 뭐 벌써 40%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사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계속 사모으고. 근데 확신이 있어야 돼. 이 회사가 없어질 거냐 안 없어질 거냐.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하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텐센트, 알리바바 그다음에 바이두 같으면 그래도 뭐 텐센트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알리바바는 진짜 회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네. 걱정이 스물스물 들까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퍼 5배 이하에서 3배 정도면 찬스는 맞죠. 저는 그건 찬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연금저축 펀드를 네. 중국 거를 넣어놨는데 플러스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네. 작년 이번에 가니까 다 마이너스더라고요. 마이너스도 크게 났겠죠. 다 마이너스. 그래서 근데 선뜻 펀드에 못 넣겠어요. 중국은 이 펀드나 뭐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물론 개별 종목도 그렇지만 넣어놨는데 이거는 되게 힘든 것 같고 우리 관시윤님은 지금 진짜 살아는 계십니까? 그러니까 살아는 계시는데 영원히 지금 중국 본토를 투자했고요. 홍콩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그만큼 충격은 없어요. 잘 버텼습니다. 잘 피했고요. 잘 피했고 사실 연초에 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 대로 반도체 주식 떨어졌다고 해도 작년에 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아니 전 또 제가 밥을 사드려야 되나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남 밥 사줄 형편이 아니거든요. 얻어먹어도 시원찮을 판이어갖고 그 중국이 뭐 러시아에 뭐 이거 뭐
아직 확정이 난 건지 안 난 건지 워낙 말들이 네. 많아갖고 뭐 재정적, 뭐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러시아에 네.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만약에 중국이 그런 지원을 러시아에 하면 네. 또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건 맞죠. 그건 당연하죠. 네,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을 믿기보다 정부 발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오죽 했으면 장제츠 입에서 그 가짜 뉴스다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올 정도면 뉴스로 확인하지 말고 정부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로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뭐 뉴스가 소식이니까 이런저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 시점이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해야지라고, 그러니까 사신 분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고, 뭐 투자를 또 하시려고 그러신 분도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아까 각도기님도 6개월 후를 모르니,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새롭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계열을 지금보다는 최소 한두 달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 분석만 하고 그때 들어오면 안 될까. 물론 각도기님은 항상 그건 못 맞춘다라고 하시지만 지금은 워낙 변동성이 많으니 하루에 뭐 5% 그러니까 종목별로 하루에 10% 이상씩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정도 진정되는 걸 보고 나서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뭐 굳이 중국은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도 맥 마찬가지.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하실 거면 지금 종목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 같으면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퍼5도 이런데 퍼3? 아유 죽지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퍼3? 이 앞선 영상들 중에서 하나의 그 파트장인 김경환 파트장하고 대담할 때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국이 정치 뭐 이렇게 지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그러니까 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김경환 파트장이 저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년도까지는 그냥 뭐 편하게 생각을 하다가 진짜 먼 것처럼 멍하니 생각하다가 이번에 빠지는 거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국 정부가 중국 시장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홍콩을 이렇게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첫 번째 아이디어였어요. 투자 심리를 죽여놓고 투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코스닥, 코스피하고도 좀 비교가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이건 국제적인 시장이고 이 시장을 작사를 내놓고 코스피만 올려? 뭐 예를 들자면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거든요. 투자 심리가 그렇게 정말 물과 기름처럼 쫙 같은 주식이 상장되어 있기도 한 데를 이렇게 갈라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납득이 안 가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뭘 잘 해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 라는 게 제 마음속이었고, 그건 왜 그러냐? 속 시원한 대답 못 들었어요. 사실은 듣고 싶었는데 상하이 방이 아니니까. 상하이 방이 아니니까 돈 버는 게 뭐 상업이 이렇게 중요한 그런 게 아니고 내 목숨 달린 건이 아니고 권력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구나. 바다에서 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전병선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국은 산에 있는 사람은 권력을 지향하고 바다를 향한 사람들은 돈을 지향한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산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네. 이분 장사들 안 중요하네. 공동부유도 사실은 자기 직권 플랜이죠. 그게 저는 인민들한테 먹힌다고 보거든요. 완전한 포퓰리즘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동부유는 포퓰리즘 연책입니다. 약간 기본소득 느낌?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본 게 공산주의 초기 사상 기본소득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느끼기에는 이거는 뭐냐면 공산주의의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혁명 정신을 잃었으니 상하이방 너희들 그런 식으로 돈만 추가하다 혁명 정신, 인민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혁명 정신을 잃었으니 우리는 공산주의의 본원의 혁명 정신을 찾을 것이다. 근데 모든 인민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공동 부유하니까 막 먹히죠. 막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는 좋을 수 있고 권력은 더 장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상대 적진들을 부정부패로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다 처단할 수 있고 권력은 강고해졌죠.
근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권력이 강고해졌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판을 하면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절대 권력은 항상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러시아도 보면 예, 푸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절대 권력이 아니면 무서워서 그렇게 내가 이거 했다가 잘못돼가지고 민심에서 어긋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삐끗하면 권력에서 밀리고 저쪽한테 권력을 뺏기고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막 지르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 좀 이상한 걸 하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자본시장을 전혀 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홍콩에 있는 애들은 다 망할 것이냐. 외국인 투자자가 있잖아요. 네. 오늘 이 녹화를 하는 날 드디어 외국인들이 탈출하라. 탈출하라. 이게 지금 떴어요. JP모건 필두에서 다 죽어 막 이러면서 다 죽어 그러면서 목표가를 3분의 1 토막을 내놨어요. 반 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을 내놨어. 80불짜리 33불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하향했고 매도 의견 그것도 이렇게 냈으니까 일종의 사이렌을 울린 거죠. 근데 이 사이렌이 매수의 사이렌일지 그들이 말하는 매도의 사이렌일지 지나봐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큰 지역을 봉쇄를 한다 그러고 나니까 뭐 화장품주 네. 그다음에 뭐 의료 뭐 이런 중국에 관련된 많은 회사들의 주식이 폭락을 하고 뭐 미국으로 가면 뭐 애플도 내리고 또 네. 테슬라도 차를 거기서 많이 파니까 그렇죠. 또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뭐 각도기님이 예전에 얘기를 하다가 뭐 제가 듣기로는 중국 위안화도 뭐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겠죠. 라는 그냥 얘기를 하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딱 받아들여서 왼쪽에 있는 사람 좌파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정치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사실 그거는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중국하고는 멀어지고 미국하고는 가까워야 된다. 아니면 네. 또 반대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정치적 성향을 깊게 넣는 게 어떤 위험을 가지는 건가라는 부분과 필연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그 경제 관계가 워낙 교류가 많기 때문에 네.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항상 유의하고 유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지금 중국 내수시장 그러니까 중국 향에 관련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우리나라의 화장품주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좀 잘 나가고 있는 뭐 FNF를 비롯한 그런 네. 의류 회사들 이런 것에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나을지 네. 너무 많은 질문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일단 제가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게 돈에는 색깔이 없더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색깔이 있지 돈에는 색깔이 네. 없어요. 근데 내 색깔로 돈 색깔을 입히면 돈은 못 벌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저는 지향하는 건 자기 색깔은 자기 색깔대로 지키시라.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무슨 색이든 녹색이든 다원적인 색깔이든 자기 색깔은 자기 색깔대로 지키시되 돈은 벌어라. 그래서 그걸로 잘 기여를 해라. 그게 이제 저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치우쳐서 판단하면 안 보이는 거죠. 이럴 것이야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하면. 근데 원래 투자라는 건 아주 냉정한 나에 대해서도 냉정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어야 되고 대상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정확하게 봐야 되고 네. 어디로 편향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여기저기 쏠리시면 결코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기축통화 관련 이야기 시간이 장대하게 지나서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6개월 뒤에 세상도 모르는 건데 10년, 20년, 30년 뒤에 세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첫 번째. 근데 기축통화라는 거는 통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의 문제인 게 명백하고요. 권력의 문제는 그 권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전투력의 문제가 또 명확합니다. 미국이 지금 셰일 나와서 다른 데 세계 경찰 역할 안 한다 그러고 이제 자기네 거 또 매겨 살리기 힘들어서 다른 데서 자꾸 철수하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미국을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참전하자마자 작살났는데 미국이 참전하자마자 미국이 참전하면 곧 종전이었어요. 항상 중국은요.
전 세계 국가들 다 무서워할 겁니다. 미국은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한 건 정말 기가 찬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의도지? 이거 좀 공부 향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축통화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못할 겁니다.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면 군사력과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문화도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은 80% 정도 이상이 민족과 국가들로부터 지금 약간 혐오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러시아 편까지 잘못 들으면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 위안화가 귀축이 된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거의 안 보인다. 아마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그럴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다고 보는 게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들,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네, 중국 투자하는 사람들은 셧다운 풀릴 때까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근데 예를 들면 한 도시의 셧다운이 풀리더라도 또 다른 도시가 또 막히고 계속 연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 방역을 굉장히 잘했다라 그러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가 결국은 그렇게 퍼질 수밖에 없는 네. 바이러스라고 한다고 그러면 과연 중국이 저거 그 코로나 정책이 먹힐 수 없다라는 건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중국은 계속 저렇게 가면 나중에 북경 막히고 네. 뭐 상해도 막힐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2022년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 그겁니다. 제로 코로나. 제가 계속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김경환 연구원한테 제로 코로나 정말 계속하고 위드 코로나 안 하냐고 계속 물어봤던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2022년 가장 큰 위험이 그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터진 거죠. 저 시간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홍콩 퍼졌을 때부터 제가 중국막 하면서 맨날 얘기했어. 정말 제로 코로나 할 거야? 정말? 그럼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해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위드 코로나 뭐 사실은 인민이 얼마나 죽든 말든 상관없이 원래 그거 잘하잖아요. 중국이. 근데 사실은 뭐 그동안 그 뭐 의료 캐퍼가 안 되고 의료 기술이 안 돼서 당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걸 열어서 위드 코로나 가면은 오히려 경제적인 거는 풀릴 수 있으나 그러지 않고 저렇게 제로 우리가 막아보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시간만 뒤로 끄는 거예요. 보면 지금 현상이 뭐냐면 먼저 푼 나라가 먼저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사무실을 보니까 그걸 느껴요. 야 이거 결국 3분의 2는 다 걸리고 끝나야 절반 이상 걸려야 끝나겠구나. 중국이 저렇게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를 계속 폐쇄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또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주식이 계속 떨어지면 그건 또 나중이 되면 또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분명히 있겠다 맞죠? 그럼요. 항상 어디서 돈이 제일 많이 벌리냐면 좋은 회사에서 돈이 제일 많이 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되네. 위험한 자리에서 돈이 제일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많이 떨어지면 위험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죽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되게 재미난 대목이 있는데 인기 많고 돈 많이 버는 업종은 경쟁자를 불러들이고 너덜너덜해진 산업과 기업들은 경영자를 불러들인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와 쟤네 돈 엄청 잘 벌어 이러면 옆에 있는 기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 저거 할 줄 아는데? 다들 미친 듯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럼 마진 박해주면서 기업의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 흐름이 좋아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반대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이제 고무 튜브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고무 튜브 같은 거 다 안 하고 혼자 하니까 마진율이 막 20%까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고무 튜브가 말도 안 되는 사양 산업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M&A가 안 돼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주가가 떨어지고 막 넉마가 돼가지고 현금으로 나오는데 그런 회사라면 M&A를 하러 들어옵니다. 한국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M&A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M&A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팡 올라가죠. 그런데 그런 주식들은 보통 다 너덜너덜해진 업종과 종목에서 기업들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상반된 것 같은데 이제 장이 워낙 그러니까 위험한 장사가 돈 많이 남죠.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도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위험한 게 아니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주식이 많이 네. 떨어졌으니까 이제 손해를 많이 보니까 우리는 위험한 이게 차트 보면 쫙 내려와 있으면 영원히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이 위에는 열려 있고 밑은 어차피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뭐 마이너스 100만 원 될 일은 그냥 그 100만 원 미수를 안 땡겼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냥 그 돈이 근데 이 100만 원이 1000만 원도 될 수 있고 뭐 1억도 될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니까. 제가 본질 가치가 제대로 안 보이는 회사들 중에 되게 편하게 사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끝나고 나서 물어봐야 되겠다. 자기만 편한 거 아닐까요? 아니 제가 몇 번 성공을 해보니까 뭐냐면 아무도 안 팔아. 아무도. 주식은 너덜너덜해졌어요. 네. 기업은 완전 너덜너덜해지고 뭐 아무도 관심도 없어. 주식을 사는데 아무도 안 팔아. 하루에 거래가 만주 2만주밖에 안 돼. 네. 가격이 뭐 100만 원짜리라서 만주 2만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몇만 원짜리인데. 유통하는 주식 수량 자체가 적은.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포기했어요. 모두가 포기한 주식이야. 주식이 뭐 2, 3만 주밖에 거래가 안 돼. 하루에 몇 억밖에 거래가 안 돼. 뭐 그러면은 그런 주식은 기회만 되면 그냥 오릅니다. 주가가. 무슨 말이냐면 팔 사람 다 파는 거예요. 진짜 팔 사람 정말 없어진 거죠. 그거는 호재가 하나만 떠도 위로 솟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요즘 그런 주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주식들을 리스트를 쫙 받아갖고 이게 그런 걸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충 뭐 이렇게 산업이나 섹터나 이런 것 쪽으로라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방금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싼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진 주식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월간 서준식 네. 이제 떠오르는데 두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그냥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꼭 월간으로 할 필요가 있냐? 주간은 어떠냐? 네. 뭐 일간이 부담스러울까? 주간으로 해주면 안 되느냐? 네.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뭐 그 시주에 편승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한 분의 이제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거의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투자만이 가장 이제 우수한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네. 해주신 그 댓글에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저는 자주 오시고 싶죠. 교수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약간 엿보이는 게 매주 나오면은 금방 다 떨어지실 거 아니에요. 소재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저는 네. 이제 융합이잖아요. 경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 덕분에 제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 대한 책들을 점차 한 권씩 읽고 있거든요. 네네. 1년에 한두 권씩 읽고 있어요. 올해도 1000페이지짜리 하나 잡았어요. 미친 듯이 재밌어요. 그런 책이 또 조만간에 독일 책방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러 갈 건데 한번 촬영했다 실패한 건데 문 앞에 야만인들 미친 듯이 재밌어요. 근데 아마 일반인들 보면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단어들과 그 금융 용어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으면 그게 이제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독일 책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김재훈님께서 글을 다셨는데 내용이 되게 좋고 거의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지만 보수적인 가치 투자가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식의 이렇게 말씀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도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서준식 교수님의 과거 역사를 보면 서준식 교수님 신용쓰다 한번 탈탈 망한 적이 있어요. 그 초기에. 말씀하셔도 되는 거 맞나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네. 탈탈 망한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예전에 여기 나오시기 전에 서준식 교수님 강의를 들을 일이 있었는데 네. 강의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분유값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못 살던 집도 아니거든. 과일 한 박스씩 사면 박스 단위로 사는 게 최고 네, 행복이다.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 너무 없이 살아서 신혼 초에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못나서도 아니고 직장이 후져서도 아니에요. 신용매 신용매매 잘못해서 그래. 돈 많이 벌었지 왜. 좋은 직장이었고 유학파잖아요. 엘리트거든. 항상 좋은 직장이 있었죠. 근데 그걸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앞불 싸고 정신을 깬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신을 차린 거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투자를 할까에 대한, 거기서 이제 보통 대부분 포기하는데 다시 그걸 이제 리뉴얼을 해서 이제 채권 매매를 하시는데, 채권처럼 주식하는 걸로 이거 자기를 바꾼 거예요. 장점은 뭐냐면, 정말 제가 수많은 투자자를 봤어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장이 나빠. 신경을 많이 써. 간장이 녹은 거예요. 참고로 매운 거 전혀 못 드시고요. 조금만 뭐 기름기 꾸르게 드시면 각도기님은 장이 안 좋으십니다. 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 업에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됐거든요. 간장이 녹는데 그분은 뭐 너무 편하게 사시죠. 멋있게 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셔야지. 근데 모르긴 몰라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꾸 서재 교수님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작년도만 중간에 이런 방식이 좋다. 그때도 그런 얘기 저는 계속 했을 거예요. 서재 교수님 방식이 일반인들이 채택하기 가장 좋다. 맞아요. 그런 말씀은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아마 거들떠도 안 봤을걸요? 근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은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 작년도 9월달 이후 저보다 결과 더 좋아. 저보다 결과가 더 좋아. 와, 그리고 저희 ISA, IRP 그쪽도 그렇게 했거든요. 퇴직금이었기 때문에 결과 나쁘지 않아. 웬만하신 분은 지금 2년 토탈로 지금부터 2년 시기열로 가면 사실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야 되는데 최근에 하나로 다 털어먹으신 분이 한둘이 아닌데 한 지금 시기열로 1년 반, 2년 시기열로 보면 우리 IRP, ISA 그런 기조로 했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아. 꽤 별로 나쁘지 않아. 은행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면 내가 그거를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백그라운드나 과거를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한 번쯤 알아야겠고, 아까 전에 뭐 채권을 베이스로 한 건지 아니면 주식을 베이스로 한 건지, 또 그 사람이 예전에 한번 망해보고 나서 재기하셨던 분은 또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몰빵 투자하라라고 하시는, 옛날에 연합인포맥스에 나왔던 그 치과 의사분은 거의 뭐 집중 투자 쪽으로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사람들마다 옳고 그름, 그러니까 본인이 성공한 기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옳고 그름이라기보다 정확도의 문제예요. 정확도가 완벽하다면 몰빵 투자가 맞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희 전문가들조차도 정확도를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갖추기가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더 어려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몰빵 투자하다가 진짜 몰빵 날아간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장이 좋을 때는 시나리오가 잘 맞아요. 근데 장이 나쁘면 시나리오가 안 맞거든요. 매일 다시 써야 되는 시나리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마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장이 나쁠 때 시나리오가 안 맞아도 덜 다치는, 근데 기다리면 결국 올라오는, 이거가 안전마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는 뭐 사람들이 많이 느끼겠지만 우리가 이제 좋은 장 나쁜 장을 다 경험을 여러 번 해보니까, 특별히 한국 시장은 좀 어려운 게 시크리컬한 그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들이 많습니다. 대표가 반도체잖아요. 경기 변동의 심볼이 반도체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쁜 게 반도체인데 경기 동행이고. 한국의 대표주도 그래. 자동차는 아닌가? 철강은, 화학은, 조선은, 기계는, 건설은 다 경기 탑니다. 이제 요즘에 나오는 애들은 좀 덜 그러죠. 네이버, 카카오. 뭐 엔터주. 그거 좀 덜 하죠. 그런 데는 덜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보세요. 전기전자? 뭐 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류를 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장기 투자 안 된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 시류를 타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면 개나 줘버리면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지금. 삼성전자 사가지고 다 물렸는데 지금 이러면서 지금 그러잖아요.
삼성전자를 싸게 사야지. 시류를 잘 타서 바닥에서 샀으면 장기 투자를 해도 돼. 살 때 분명히 이 가격이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샀죠. 비싼 줄 몰랐지. 그러니까 시류가 그건 뜨거울 때잖아요. 일반인은 시류가 뜨거울 때 주식을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류가 죽었을 때 사야죠. 시류가 죽었을 때. 저도 요즘 너무 신기해요.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뭐 그때 이제 7만 원대 초반이었죠. 7만 2, 3천 원 아마 그쯤 7만 5천 원 깨졌을 쯤인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괜찮아요. 했는데 야 이렇게 악재가 많이 터졌는데도 7만 원에서 버텨. 네. 네. 되게 신기하죠. 오래됐습니다 지금. 네. 근데 악재가 추가로 터졌는데도 안 떨어지는 야 여기서 한 10%는 더 빠질 아니 5% 10%는 빠져도 이 정도 악재면 좀 흠집이 나서 근데 제가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최근은 상당히 하반 경직 셉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작살나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그런데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워낙 많이 빠져서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류가 나빠지니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류가 나빠졌을 때는 좀 접근을 해도 괜찮고요. 한국은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시크리컬 이 경기 변동이 너무 심한데 장기 투자를 왜 안 되냐면 고점 잡으면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저점을 잡으면 좀 길게 투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게 굉장히 심하다라는 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다 업종이 다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같이 그렇죠.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그냥. 그래서 사실은 그 경기가 나빴을 때 좋은 기업들을 사는 건 나쁜 건 아니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기 투자가 적절하죠. 경기 아주 나빴을 때 투자하고 3년? 3년? 그 정도가 되게 좋은데 그거는 사실 미국은 안 그럴까요? 미국도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 좋다고 해서 들어갔잖아요. 오늘이 제일 싸. 맞습니다. 쌉니까? 테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회사가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주가는 모르는 얘기다. 주가는 온갖 변수들이 다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인 변수가 좋게 보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변수가 좋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와서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점에 관심이 생겼죠. 아니요. 아니 조금 옛날 조심하라는 톤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고 뭐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4680부터 등등등등 얘기한 이유가 제가 테슬라를 몰아보니까 게다가 또 제가 내연 기관의 끝판왕인 포르쉐하고 비교 시승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비교 시승을 해보고 이제 냉정함과 객관성을 조금 더 얻은 거죠. 전기차의 방향성은 100% 맞다. 오케이. 이 방향으로 가고 얘네 소프트웨어가 가장 앞서 있다. 오케이. 콜. 자, 그런데 자동차의 완성도는 그건 아니다. 노. 거기서 뭐 코너로 좋네. 웃기고 있네. 내가 이런 걸. 타봐. 씨. 200km로 타봐. 응? 200km 타봤어? 비교해봤어. 아닌 건 아닌 거잖아. 그래. 모터도 좋아. 그러나 자동차의 완성도는 얘네는 자동차를 많이 안 해본 애들이라 앞으로 한 5년, 10년, 20년 걸리겠네. 그건 어쩔 수 없네. 라는 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져보니 자율주행 4.0과 5.0은 굉장히 머나먼 얘기구나. 테슬라가 먼저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채택 안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3.0, 2.0 사이에서의 문제는 실질 기술 격차가 크더라도 표현되는 기술 격차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느낀 것은. 제가 테슬라 자율주행 10.10 뭐 10.10 그 위에 지금 막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제 테슬라는 훌륭해요. 한국에서 안 되지만 미국에서 됩니다. 훌륭합니다. 그거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합니다. 훌륭해요. 잘하고 있고 내가 얘를 못 믿어서 그렇지 막 가요. 막 가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법적으로 허용될 것이냐. 내가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세계 정부를 움직일 수 있고 독일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모르는 거 아니냐.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근데 기술이 앞섰다고 해도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지는 그건 잘 모른다. 그러면 결국 그런 상황에서 2.0과 3.0 사이에서의 대결이라면 대수만이네 만드는 애가 장땡이겠구나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거기에서 앞서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테슬라가 분명히 올해 200만 대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앞서 있는 거 맞고 그건 인정. 그러니까 주가가 있는 거지. 그러나 다른 것들이 터져서 문제가 생기면 주가 문제는 이 회사의 미래 성장과 미래 방향과 일치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 테슬라 하면 이제 머스크가 떠오르고 머스크 하면 뭐 SNS를 하고 뭐 푸틴이랑 맞짱 뜨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이제 원료값이나 인플레이션이 나면 뭐 테슬라랑 그다음에 그 스페이스X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의 툭툭 던지는 던지는 그런 것들이 또 위험 요소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한데 지금은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가 좋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은 각도기님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중국 주식 퍼 3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뭐 연준 뭐 금리가 뭐 그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오랫동안 시장을 봐오셨고 그리고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 중에 김한진 박사님께서 회사도 퇴직을 하셔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 퇴직하셨어요? 이제 퇴직하셨습니다. 예, 이제 완전히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최근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월 달은 0.25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6번 정도 0.25씩 계속해서 올릴 것이며 한 5천억 달러의 규모의 QT를 한 7월 달쯤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베이직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다. 다만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는 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 0.25가 아니고 0.5로 간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토탈 이제 6번 그다음에 5천억 달러 회수 그렇게 합치면 7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각도기님은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 편이십니까? 그럼 뭐 얘기 나온 거의 종합이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뭐 시장 계속 추적을 하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부분이고요. 연준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연준의 태도는 하반기 상황 좀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8번, 6번? 6번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5번, 6번 사이 같아요. 지금 5번, 6번 사이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시장은 7번에서 8번까지도 지금 가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7번, 8번까지는 아닌 것 같고 5번, 6번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하반기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라는 거고 의외로 저의 느낌은 제가 이제 그 주식쟁이고 보유 편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꺾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채권 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초반에 진압시키지 않으면 이게 괴물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를 것이다. 그 때문에 진압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50bp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작년도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는 더 이상 늦어지면 이제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연준의 태도를 보건데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래서 하반기의 상황을 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블러드 총재 있지 않습니까? 블러드 총재가 얘기하고 나서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분명히 맞아요. 처음부터 굉장히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50bp 얘기를 했고 하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고 딴 남들은 안 그랬었는데 점차 그쪽 편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블러드 총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앞으로 계속 조금 관찰하시면서 가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되게 변동성이 있어요. 미국 시험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빨리 계속해서 꾸준히 전해주실 거니까 한번 저도 계속해서 이제 추적해 나가고 또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만나뵐 때마다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냥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아까 엔터에서는 시주나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안 탄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모 회사가 이제 M&A를 시작을 하면서 한 18%의 지분을 갖고 개인 회사에 한 달, 1년에 한 200억씩 이제 배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주주의 퍼센트가 한 60%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이제 다른 회사로 판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이런 거죠. 지배 구조. 맞죠. 지배 구조로 했는데, 이게 어찌됐든 최근에
생겼던 원래 그분은 나이가 많습니다만 최근에 생겼고 그리고 신세대들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이런 회사들조차 이런 식의 경영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또 앞으로도 네. 개선할 부분이 많고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경영권 프리미엄은 내가 받겠다. 그리고 너네 회사에 주겠다. 하지만 너네 회사에 가서도 내가 여기에 있는 아티스트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려고 한다. 나한테 한 1년에 100억씩 정도 연봉으로 달라. 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그래서 그걸 뭐 받아주는 회사는 오케이를 때린 것 같고 아닌 데는 또 이제 네. 손을 이제 놔버렸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들? 그분은 사실은 그 엔터 사업의 역사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프리미엄의 대우를 받는 거는 좀 틀리진 않았다고 보고요. 그걸 받은 거는 문제가 아닌데 소액주주들도 그렇게 사줬어야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뭐 이거 손정희 회장 이야기를 겸해서 요즘 이제 욕 바가지로도 먹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 뭐 만나자마자 5분 10분 만에 투자했다라고 해서 전설처럼 들려졌는데 지금은 그딴 식으로 투자하니까 이 모양 있구나. 그러니까 참 이게 평가라는 게 그럼요. 그때 그때가 다 다른데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쿠팡이 지분을 계속 이제 팔고 있고 쿠팡은 상장일에 계속 미끄럼틀을 타고 있고. 그건 좋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컬리, 마켓 컬리인데 상장은 컬리라고 한다 그러고 또 SSG 뭐 원래 또 상장 뭐 하니 안 하니 그러더니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쿠팡, 그다음에 마켓 컬리, 그다음에 SSG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이런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고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지. 그 회사의 영속성 좀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외시장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거는. 근데 불행하게도 다 맞았어요, 이 말이. LG 엔솔도 맞추셨어요. 네, 정말 불행한 일이죠. 이거는 장외시장이 비싸기 때문에 장내에 들어오면 먹을 게 없을 거예요. 당분간 계속. 그리고 이제 저것도 잘못된 관행이죠. 그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엄청나게 많은 돈 쓰면서 막 부르면 되잖아요. 네, 물량을 많이 배정을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아무도 안 하니까 시장을 열어준 거예요. 이 시장이 바뀌어서 거꾸로 된 거긴 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증거금을 50% 받으면서 자기들은 돈 10원도 안 넣고.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걸 안 해주면 시장 조성이 안 되니까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옛날에는 아예 공부를 안 했다니까요. 이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주사도 그렇잖아요. 순환 출자 막으려고 지주사 만들어놨는데 이제 오히려 지주사 때문에 뭐가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근데 법이 그렇게 빨리 쫓아가면서 바뀌지 않는 거죠. 그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 질문이 뭐였죠? 마켓컬리 SSG. 지금 공모가는 높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업의 실질적인 한국의 평균으로 회귀할 겁니다. 실적 대비 평균으로. 그러면 그 청약은 하고 당일에 최대한 빨리 팔고 당일은 아니고 한 뭐 며칠 사이에 일주일 안에 보통 확률로는 일주일 안에가 가장 높죠. 각도기님 얘기 들어볼 거니까 청약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최대한 빨리 팔아라 할 것 같으면 대신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청약이 적자나는 때가 올 거예요. 청약하고 바로 팔았는데 손실 나는 거. 그때부터 공모주의 청약 열기 확 식을 겁니다. 네. 저도 올해 안에는 분명히 그런. 근데 이번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지 지금 돈 많아요 여전히. 고객 예탁금도 많고 돈 많아서 그리고 뭐 NG 엔솔도 엄청나게 98 그 첫날 저한테 직접 말했던 분들은 무조건 파세요. 제가 시초가 매도지. 당연히 시초가 매도지. 뭐 내일이 어딨어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막 90 몇 프로 수익 났잖아요. 지금은 뭐 20 몇 프로 떨어졌지만. 저는 2주 안에 얘기해서 또 시간을 좀 있다가 전 한 50% 먹고. 아유, 제가 안전빵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저한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첫날 시초까지 무조건. 네. 야, 늦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 앞으로도 아니 근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후회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것 같고 시장이 이거를 받아낼 체력은 지금 없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트레이얼 PBR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2,700이면 1배였어 분명히. 네, 상장대에서 물타기가 되니까 2,600, 뭐 2,500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죠. 근데
그 사이에 트레이얼 1배 수준 이하로 떨어진 주식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회인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하시면은 되고 일단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음 편한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수세적이지만 또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시장이 공세적인 상승장이 오면 이런 얘기가 또 바보같이 들릴 때가 또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때 근데 그걸 다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수비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또 뒤집어질 것이다. 네. 그래. 각도기님이 박쥐 스타일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포지션을 이제 정하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최근에 노근찬 센터장님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다. 네. 동의하십니까? 짧게.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노은창 센터장보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4, 4분기부터는 그럴 것 같습니다. 4, 4분기부터.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큰 몫이어갖고 네. 최근에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았는데 네. 최근에 나온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는 이래야 싸면 좋아하니까. 네. 정말 싼 성애자.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밥도 싼 거 먹으러 가는 건 아니죠? 오늘 뭐 깨졌으니까 오늘은 싼 거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부나 계속 싼 거 먹는데. 네. 그래도 든든하게 먹고 다음번에 또 열심히 기운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재밌고 즐겁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네. 해주신 각도기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